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친구네 고모가 학생 때 수련회 가서 생긴 일이었대. 반에 보면은 좀 못 어울리고 왕따 같은 소외되는 애들 한두 명씩 있잖아. 근데 그 고모네 반에도 소외되는 애가 한 명 있었나 봐. 근데 그 애가 수련회 가서도 못 어울리고 혼자 다니고 그랬어. 근데 친구 고모는 그 소외되는 애랑 같은 방이었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다들 잠들었고 그 방이 2층 침대로 돼 있었는데 고모가 2층에서 자고 있었대. 새벽에 잠자다 깨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소외되는 애가 고모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잠결이 이상해서 뭐야 왜 그래? 왜 앉아? 이러고 그 친구 어깨를 뒤로 이렇게 밀쳤나 봐. 그러니까 한 바퀴 돌더니 다시 쳐다보더래. 그래서 그 친구 고모가 너 왜 그래? 이러면서 또 밀치니까 또 한 바퀴 돌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친구 고모가 무섭게 왜 그러냐고 막 소리를 지른 거지. 시끄럽다 보니까 다른 애들도 깨서 방에 불을 켰는데 그 소외된 친구가 천장에 목매달아서 자살한 거였어. 친구 고모는 바로 실신. 진짜 살면서 들은 경험담 중에 제일 소름이었어. 들은 얘긴데 어떤 여학생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뒤에서 쫓아오더래. 근데 이 남자가 계속 쫓아오다가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여학생이 너무 무서워서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TV에서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TV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남자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했던 게 생각나서 이 여학생이 그 남자를 쳐다보고 여기 서세요? 요즘 날씨 많이 덥죠? 뭐 이러면서 얘기를 건 거야. 근데 이 남자가 당황해하면서 막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여학생이 와 살았다 하고 한숨 돌리고 그날이 지나갔어. 다음날 그 여학생이 이제 경비실에 가서 아저씨한테 이 남자 인상착의를 좀 확인해 봐야겠다. CCTV를 좀 보여달라. 처음엔 아저씨가 막 안 된다고 하지. 근데 막 상황을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그제서야 CCTV를 보여준 거야. 근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허공 보면서 막 중얼거리고 있었대. 이거 옛날 90년대쯤에 직접 겪은 소름 돋는 실화말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얘긴데 나는 엄마가 얘기해 준 거고 어떤 사람이 학교 다닐 때 반에서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냥 얘기도 몇 번 안 해본 사이인 친구가 여름방학 때 꿈에 나왔대. 배경은 바닷가인데 그 친구가 물구나무를 서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대. 근데 보통 물구나무를 서면 머리도 거꾸로 되잖아. 근데 그 친구는 몸은 물구나무를 서 있는데 얼굴은 똑바로 돼 있었대. 그러니까 고개가 180도 돌아간 거지. 그렇게 계속 쳐다보다가 갑자기 씩 웃으면서 물구나무 선 상태로 완전 빠르게 다다다다다 하고 두 팔로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더래. 그렇게 조금씩 물에 잠겨 들어갔는데 입은 계속 웃고 있었대. 너무 소름 끼치고 놀라서 바로 깼는데 그러다가 개학날에 학교를 가니까 그 꿈에 나왔던 친구가 안 온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 친구가 여름방학 때 가족끼리 바다에 놀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그래서
죽었다고 하셨대.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남자랑 여자랑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있는데, 원래는 상추 쌈 먹을 때 상추 위에다가 고기 올리고 이렇게 먹잖아. 근데 그 고깃집에 있는 손님들이 고기 올리고, 그리고 위에 상추 올리고 이렇게 먹더래. 그래서 순간 남자가 귀신들이 사람 행동을 반대로 따라한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기겁해가지고 여친이랑 서둘러서 고깃집을 나왔대. 그리고 남자가 고깃집을 나온 이유를 여친한테 설명을 했거든? 근데 여자가 정말 신기하다 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박수를 쳤대. 최근에 거실에서 언니랑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서 띠리링 띠리링 이렇게 폰 알람 소리가 울리는 거야. 근데 그 소리가 계속 나길래 처음에 난 언니인 줄 알고 좀 끄라고 했거든? 근데 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나한테 야, 저 소리 네 방에서 나는 것 같은데? 이러는 거야. 아니 근데 그때 당시 폰은 나한테 있었고 내 방에는 태블릿밖에 없었거든? 그냥 뭐 그런 소리가 날 만한 기계 자체가 없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서 방 가까이 가는데 소리가 딱 끊기는 거야. 그때 언니랑 너무 무서워서 막 빗자루 들고 옷장 열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 결국엔 아무도 없었지만. 예전에 폴더폰 쓸 때 있었던 일인데 폰을 책상 위에 놨는데 사라져가지고 집 전화기로 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폰 울리는 곳을 찾았어. 근데 분명 나는 소파 밑에 폰을 둔 적이 없거든? 근데 소파 밑에서 먼지가 잔뜩 낀 채로 폰이 있는 거야. 왜 일로 들어갔지? 그러면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폰을 열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폰이 꺼져 있는 거야. 느낌이 이상해서 주위를 쳐다보는데 진짜 이상하리만큼 집이 너무 고요한 거지. 아직도 그 느낌이 기억나. 그날 폰이 왜 소파 밑에 있었고 꺼져 있었는데 울렸던 그 벨소리는 대체 뭐였는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 이거는 인터넷에서 본 얘긴데 한 여자가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가서 그날도 늦게까지 공부하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지하철을 탔대. 근데 계속 긴 코트를 입은 여자가 막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탔을 때 사람 많은 쪽 칸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여자가 막 거기까지도 계속 따라오는 거지. 그렇게 지하철에서 내리고 이제 환승하려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철도 앞에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책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책을 주웠는데 그 순간 도서관에 뭐 놔두고 온 게 기억이 난 거지. 그래서 여자가 막 짜증내면서 다시 돌아가는데 갑자기 뒤가 막 웅성웅성 막 시끄러운 거야.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까부터 계속 따라오던 그 여자가 철도에 떨어져서 죽어 있는 거야. 그러더니 경찰이 와서 뭐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찰서로 데려간 거지.
근데 경찰이 본인이 죽인 게 아니냐고 막 이렇게 묻길래 아니라고 막 부인을 했대. 근데 지하철 직원이 CCTV를 그때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다 같이 그 CCTV를 돌려보는데 그 코트 입은 여자가 자기 뒤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자기를 향해서 막 달려오더래. 근데 그때 자기가 떨어진 책을 주우려고 딱 숙였는데 그때 마침 코트 입은 여자가 중심을 못 잡고 철도로 떨어졌던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한 키즈 카페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카페는 조금 구석진 곳에 있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카페가 그곳밖에 없었어요. 경력이 없었던 저를 쉬 취직시켜준 아주 고마운 곳이었죠. 어쨌든 어린아이를 진짜 좋아하고 또 꽤나 감성적인 구석이 있던 저는 재밌겠다 생각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꽤 잘 적응을 했고 포스기가 뭔지도 몰랐던 저는 1년 조금 넘게 일을 하면서 포스기도 잘 다루는 경력직이 되어 있었죠. 그 카페는 일반적인 키즈 카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독특한 키즈 카페였습니다. 책도 읽을 수 있고 클레이로 인형도 만들 수 있고 놀이기구도 탈 수 있는 그런 카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카페에서 일을 하는 알바생들끼리는 애들을 돌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화제로 수다도 떨고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을 했는데 저희 사이에서 한동안 뜨거웠던 화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카페에는 문의 전화가 되게 자주 오는데 저희 가게에 놓여있는 전화는 아날로그 전화기였어요. 그런데 그 전화기가 꽤 낡았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자주 치치직 치치직 거리면서 전화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었는데 마감을 할 때 계속 치치직 치치직 이런 전화가 꾸준히 걸려온다라는 거였어요. 가끔 저희는 이제 애들이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가게에는 밤에 치치직 치치직 하는 전화가 걸려오는데 그거 귀신이 거는 전화야. 무섭지? 이렇게 농담을 하곤 했거든요. 그럼 애들이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어쨌든 저희 카페는 오전조 2명, 오후조 2명, 마감조 1명으로 일을 하는 구조였어요. 그날 저는 오후조, 마감조 이렇게 둘 다 하는 날이어서 오전조 2명이 1시에 퇴근하고 저랑 다른 친구 1명 이렇게 둘이서 1시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또 저 말고 다른 오후조 1명이 퇴근하고 나면 저 혼자 남아서 마감을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몸살기가 돌아서 병원을 갔다 가는 바람에 20분 정도 지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늦어서 막 부랴부랴 뛰어가지고 상가에 들어가는데 퇴근하던 그 앞타임에랑 복도에서 마주치게 됐어요. 저는 20분 동안 그 친구가 나 대신에 근무해주고 기다리다가 나 때문에 좀 늦게 퇴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과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앞타임 친구가 괜찮아 오늘 사람이 별로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저한테 한 말이 좀 이따가 손님이 1명 올 거다. 그 손님이 전화 와서 전에 여기서 인형을 만들었었는데 깜빡하고 두고 갔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그걸 가지러 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앞타임회를 보내고 알바를 시작을 했죠.
그날은 평일이기도 했고 손님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전시용 인형 매장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손님들도 다 가시고 이제 같이 근무하던 오후조 친구도 퇴근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아서 일을 하다가 마감 시간이 되어서 혼자 마감 준비를 하면서 아까 그 인형 가지러 온다던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문득 포스기를 봤는데, 보통 포스기를 보면 뭐 어떤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논 시간이랑 그에 맞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포스기에 이상하게 이름도 전화번호도 없는 아이가 1시간 동안 인형을 만들었다 라는 이런 내용의 그 결제가 안 되어 있다는 그 문구가 계속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손님 없었는데? 앞타임에가 실수를 했나? 기기 오류인가? 이러면서 좀 보다가 좀 이상해서 점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점장님이 아마 오류인 것 같다고 그냥 그대로 두고 퇴근해라. 그래서 그대로 뒀습니다. 퇴근할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퇴근 준비를 하는데 그 인형 가지러 오신다던 손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오시는 건가? 하면서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이름도 전화번호도 없이 계속 깜빡거리고 있던 그 포스기를 끌려는 순간 갑자기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죠. 네, 어디 지점에 뭐 누구누구입니다. 업무가 끝나서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안내를 드렸어요. 그런데 전화기 안에서 이런 소리만 들리고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다가 아무 대답이 계속 없길래 끊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화를 받고 끊고 나니까 뭔가 좀 찝찝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해줬던 앞타임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까 인형 가지러 온다는 분 그거 오늘 가지러 오신다고 한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응? 내가 그런 소리를 했었나? 이러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기도 하고 지금 가게엔 저 혼자밖에 없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농담하지 마 라고 말을 하려는 그 순간에 다시 따르릉 따르릉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어버렸고 저는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전화가 끊겼고 안 되겠다. 빨리 집에 가야겠다. 무서워서 빨리 가려고 막 포스기를 끌려고 딱 하는데 포스기에 깜빡이고 있던 그 1시간 인형 만드는 미결제 창 그게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제 내역에도 결제 안 됐다고 떠 있었던 그게 아예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죠. 마감한다고 불도 다 껐는데 그런 깜깜한 가게 안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때 딱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들한테 장난친다고 가끔 말했던 한밤중에 치익거리는 전화는 귀신이 거는 전화야. 저는 너무 무서워서 빨리 막 후다닥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밤늦게 걸려온 전화가 손님 전화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부점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퇴근 직전에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못 받았어요.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순간 부점장님이 전화 기록을 보시더니 뭔 소리야? 전화 안 왔는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네? 라고 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기의 오류였던 건지 진짜 귀신의 장난이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알바생들은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저를 겁쟁이라고 놀렸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 밴드부 활동을 해서 학교에서 늦게까지 연습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공연이나 대회가 잡히면 며칠 전부터 밤 12시, 1시까지 연습을 하고 집 방향이 비슷한 선배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일이 많았죠. 밴드부 연습실은 디귿자로 생긴 학교 건물 바깥쪽에 지어진 2층짜리 컨테이너 건물의 2층에 자리하고 있었고, 연습실 복도에 나 있는 창문을 통해 보면 창고로 쓰이는 학교 건물 지하층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대회 날짜가 잡혀서 다 같이 늦게까지 연습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오후 6시에 학교 일과가 다 끝나고 모여서 그때부터 연습을 시작해 어느덧 시간은 밤 12시가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회 날짜는 정해졌는데 연습량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좀 무리해서 연습을 하느라 다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죠. 당시 전 보컬이었고 다른 악기 세션의 연습이 부족해서 악기끼리만 연습을 하고 보컬 파트는 다른 동아리방에 들어가서 쉬거나 가사를 외우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혼자 나와서 복도에서 창밖으로 불이 다 꺼진 학교 건물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이 다 꺼진 학교는 참 스산하더라고요. 시끄럽고 활기찬 낮의 모습과는 참 다른 조용하고 어두운 학교의 모습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조용한 가운데 간간히 울려 퍼지는 다듬어지지 않은 음악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분 정도 멍하게 창밖을 보고 있는데 창밖으로 10m 정도 되는 학교 건물 지하실 쪽 창문에 희뿌옇게 둥그런 물체가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그쪽을 자세히 응시하게 됐어요. 계속 보다 보니까 둥그런 물체가 조금씩 움직이는데 잘 보니까 그건 창문에 붙은 방범창을 잡고 있는 꼬마 아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이상한 점을 못 느끼고 그냥 뭐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꼬마가 제가 있는 쪽을 바라보더니 창살을 잡고는 창살 사이로 머리를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창살과 창살 사이는 도저히 사람의 머리가 들어갈 간격이 아니었어요. 너무 놀라서 사람이 많은 연습실로 뛰어들어가서 선배들한테 상황을 설명을 했고 다 같이 나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는 이미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다음날 학교에 등교한 저는 1교시가 끝나고 어제 겪은 일이 생각이 나서 그 지하층 창고에 가봤거든요. 근데 창고문은 철문으로 굳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방범창이 있는 쪽으로 돌아가서 안쪽을 봐도 창문에 거의 밀착이 되게끔 철제 앵글이 세워져 있어서 방범창 안쪽으로는 전혀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섬뜩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여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도 우방타워랜드로 소풍을 가게 되었죠. 당시 무슨 이용권인지는 모르겠지만 놀이기구 이용 횟수 제한이 있는 이용권을 각자 받았고 저랑 친구들은 5명이서 함께 무리지어 다녔어요. 롯데월드로 따지자면 에버랜드로 따지자면 빅5 이용권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제 그런 거를 나눠 준 것 같아요. 아침부터 청룡열차, 바이킹 등 놀이기구들을 타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점심시간쯤이 되어서 다 같이 점심까지 챙겨 먹고 이제 뭐 할까 하고 막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우리 반 애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아침부터 여태까지 귀신의 집에서만 줄곧 놀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놀이기구 이용 횟수 제한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계속 놀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말하길 자기는 친구들과 함께 귀신의 집 입구로 들어가서 출구로 갔다가 나오지 않고 다시 앞문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다시 출구 쪽으로 가고 그렇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저와 제 친구들도 그거 재밌겠는데? 싶어서 귀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막상 귀신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사운드도 무섭고 이렇게 인형 같은 장치들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속으로 와 진짜 무섭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근데 다행히 친구들이랑 함께이기도 했고 또 귀신 문장을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놀래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무섭긴 했는데 안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이러이러한 경로로 생겼구나 이런 것도 파악이 됐고 또 어디서 무슨 인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안에 무섭게 이렇게 되어 있는 장치들도 다 파악이 된 거죠. 근데 지나가는 애들 막 비명 지르고 몇몇 여자애들은 막 울고 이러는 걸 보면서 신나서 5명이서 한 3-4번 정도를 안에서 왕복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엔 재밌어도 3-4번을 계속 왕복을 하니까 슬슬 지겨워졌대요. 그렇잖아요. 처음엔 재밌지만 어디서 뭐가 놀래키는지도 다 알고 있고 음악도 다 똑같은 음악 흘러나오고 하니까 지겨워질 법하죠. 이제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왔다 갔다 하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앞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앞문에서부터 쭉 그 경로대로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귀신의 집은 넓지가 않아서 친구들 3명이 먼저 이렇게 걸어가고 저랑 베프는 좀 떨어져서 이렇게 둘이서 이제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중간쯤에서 그동안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때는 보이지 않았던 못 보던 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새로운 걸 또 발견했으니까 저랑 친구들은 그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딱 열어보니까 대충 출구로 이어지는 지름길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직원 전용 문이었던 거죠.
뭐 딱히 장치도 없고 사운드도 없고 말 그대로 그냥 통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은 여기로 그냥 나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문으로 딱 들어갔어요. 저랑 베프랑 한 뭐 10걸음 정도 걷고 있는데 앞에 가던 친구 3명이 후련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그 안개 속에서 이렇게 앞에 사람이 앞서 가다 보면은 안개가 막 끼면서 점점 사람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친구 3명이 쓱 사라졌어요. 근데 이때부터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없어질 수가 있지? 뭐지 여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일단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몇 걸음 채 가지도 않았는데 저랑 베프랑 이렇게 둘이 있는데 뭔가가 앞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막 튀어나왔다기보다는 엄청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딱 3번 경직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첫 번째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가 오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그 첫 번째 경직된 거. 그리고 2번째는 초등학생 때 가위를 눌렸는데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경직된 거. 2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가 바로 이때였어요. 저는 친구랑 그 뭔지 모를 게 걸어오는다는 거를 인지한 그 순간부터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신기했던 게, 놀라서 굳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아예 안 드는, 되게 무기력하게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우리 둘은 서로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 무언가가 되게 어색한 걸음걸이로 다가오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언가는 눈을 허공에다가 이렇게 응시한 채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뭐 이렇다 할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천천히 이상하게 걸으면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고 제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제 기억 속에는 그 스쳐 지나갔던 그 이상하게 걸었던 그것의 어떤 모습이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사람의 형체였다는 거를 빼면 이목구비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애초에 그냥 이목구비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이었냐? 사람은 아니었어요. 혹시 뭐 귀신 분장을 한 어떤 그런 뭐 직원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닌 건 확실했다라는 그것만 있는 거죠. 그 어깨를 지나친 그 무엇은 지나쳐서 계속 문 쪽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기하, 이 무슨 문이야? 해서 들어왔던 그 문으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 바로 옆에서 뭔지도 모르는 게 지나가는 걸 2명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도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가 않았거든요. 그 무언가가 문에 다다랐을 때 그 이후의 행동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문에 다다르자마자 문에 얼굴을 이렇게 툭 부딪히고선 얼어있는 우리 쪽으로 얼굴을 천천히 돌리더니 다시 다가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저희 둘 다 정신이 번뜩 들었고
둘이서 이제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출구 밖으로 나오고 나서 이제 앞에 먼저 나간 3명 친구가 이렇게 있길래 너네 왜 사라졌냐고 물어보니까 걷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빨리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뭔가를 봤다거나 이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보다 앞서서 걸어간 그 친구 3명은 저희가 봤던 걸 못 본 거죠. 아직도 그 존재를 봤던 기억이 뇌리에 박혀 있는데 도대체 그 존재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산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산에 올랐을 때 야호 하고 아무도 없는데 소리를 치잖아요. 물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메아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요. 하지만 산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는 발견이 빨리 되질 않아서 발견되기 전까지 그 죽어가는 사람은 고독과 외로움과 무서움을 느끼다가 쓸쓸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징후까지 치닫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결국은 증오까지 느끼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야호 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들리는 큰 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지면 고독과 증오에 미쳐있는 그 영혼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를 부르는 건가? 응? 동료인가? 기쁘다. 이 세계로 끌어들이고 싶다. 나도 이 산에서 나가고 싶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그 야호를 외친 사람이 돌아가려고 하면은 계속 못 가게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씌이려고 들고 그런대요. 근데 그게 정말 운이 나쁘게도 하나나 둘, 이 정도의 귀신이 아니라 되게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하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산에 가서 야호 외치고 메아리를 들었을 때도 그런 운이 나쁜 부류였던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갔다가 신나게 내려와서 이제 차를 타고 하산을 하는데 갑자기 쾅! 하고 뭔가가 차 앞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차를 멈추고 그 주변을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응? 대체 무슨 소리지? 혹시나 작은 동물, 너구리 같은 거라도 치여서 날아갔나 싶어서 다시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차 안 라디오에 틀어놨던 음악이 뚝 끊기면서 하면서 째지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음악을 끄려고 했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자의 찢어지는 음성이 들려왔고 막 놀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문득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차 옆 저쪽 바닥에 하반신이 흉하게 잘려나간 채로 상반신만 남은 그런 약간 살이 찐 단발머리를 한 어떤 여자로 보이는 형체가 등이 접힐 정도로 뒤집혀서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면서 손으로 죽어라 뛰어오면서 저를 눈여보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이상한 기괴한 막 형태로 따라오는데
와, 그땐 진짜 제가 재즈는 뭐 하는 소리는 신경도 안 쓰이고, 일단 저 이상한 저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야겠다 싶어가지고 황급히 차를 막 급발진 시켜가지고 부랴부랴 산을 내려왔어요. 근데 그 내려오는 동안에도 물론 그 재즈는 여자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계속해서. 산을 다 내려와서 편의점, 뭐 민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무렵에야 그 여자의 재즈는 비명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멈추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진짜 다시 음악을 틀 기분도 나질 않고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죠. 어떻게 집에 왔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든 집에 도착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딱히 뭐 별일은 없었어요. 거의 그때 겪었던 그 일을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식료품을 좀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돼서 코스트코에 가기 위해서 차를 이제 탔어요. 차를 타고 막 가는데 USB에 새로운 노래를 넣어둔 거를 듣기 위해서 그 USB를 꽂고 틀었는데 또 그때 산에서 내려올 때 들었던 그 여자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약간 이쪽으로 잘 안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구했는데 아무래도 산에 갔다 오면서 그 차에 귀신이 쓰인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차를 팔았습니다. 혹시 중고차로 그 차를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너무너무 미안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산에 갔을 때 메아리 야호 하고 외치는 거 조금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그걸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도 글을 써봅니다.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저희 집 근처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난 집과 저희 집 사이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이 위치해 있어서 제 방에서는 그 집이 훤히 보이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 집은 과거에도 그 집 아들이 담배를 피다 부주의로 작게 불을 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그런 건가 싶어서 방에서 불난 집을 보고 있었는데 소방차 소리, 사이렌 소리 등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어머니가 깨셔서 제 방으로 오셨어요. 저랑 어머니는 둘이서 좀 더 가까이 가볼 요량으로 사람들이 가득한 그 도로 대신에 고지대에 있는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엄마랑 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조금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서 그 집 2층 창문을 통해 불이 난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문득 2층에 난 불이 좀 이상하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자세히 보니까 그 집의 1층은 전체에 불이 붙어서 막 활활 불타고 있는데 2층은 방 한가운데에 불길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창 너머로 불꽃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막 치솟고 하는 걸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소방차는 아직이야? 이런 외침도 들려오더라고요. 아래를 봤더니 동네 주민분들이 나오셔서 물통을 막 나르면서 불길을 진압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셨어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를 들어보아 하니 저 멀리서 들어오는 길을 찾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랑 어머니는 그 2층의 불길을 계속 보고 있었죠. 잠시 보고 있자니 불길은 방 가운데에 딱 멈췄고 계속 타올랐습니다. 한 5분 정도가 지났을까? 소방차 2대가 도착해서 물을 뿌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곧이어 경찰차와 구급차도 뒤이어 도착을 했고, 소방대원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서 막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와 어머니는 슬슬 추워지길래 이제 그만 집에 가자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다음날 학교 가는 길에 불난 집을 보니까 거의 반쯤 타버렸더라고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어머니께 굳이 불 왜 난 거예요? 어떻게 난 거래요? 이러면서 여쭤봤어요. 어머니가 들은 바로는 주변 사람들이 말하길 그 집이 이전부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서 집에 살고 있는 건 집주인 아저씨 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아저씨가 정신이 이상해졌었나 봐. 매일 밤 개처럼 짖기도 하고 집에서 시끄럽게 막 돌아다니는 소리도 나고 그랬대.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자기 몸에 등유를 끼얹어가지고 불을 낸 거라더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오싹해졌어요. 몸에 등유를 끼얹어서 불을 냈다고요? 어디서요? 이렇게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시고는 2층에서 새까맣게 타버렸다더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랑 저는 그때 사람이 산채로 타 죽어가는 광경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시원에 살 때 이야기예요. 살았던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을 지내다가 못 견뎌서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독립을 하고 싶었던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장 저렴한 방을 찾던 중 저희 대학교 옆에 있는 허름한 고시원을 선택하게 됐었습니다. 3층의 가장 끝방으로 유난히 차가워 보였던 그 방은 그래도 고시원 치고는 넓은 방인데 또 저렴한 가격에 부푼 제 마음을 흔들었죠. 첫날 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처음 지내는 혼자만의 밤이었어요. 근데 누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응? 술김에 잘못 들어왔나? 하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한 10분가량 정도 후에 누가 또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 누가 장난하나 싶어서 얼른 나갔는데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화가 난 저는 다음날 아침 고시원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고시원 주인은 장난할 사람 없다면서
잘못 들은 거겠지 하면서 그냥 넘기더라고요. 뭐 찝찝하긴 했지만 저도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 밤 또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장난칠 때 반응해주면 재밌어서 장난을 더 치고 싶어질 거라 생각한 저는 일부러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5분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저는 문고리를 잡고 있다가 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근데 역시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다음날 아침에 고시원 주인을 찾아가서 CCTV 확인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CCTV 화면에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고요. 전 이 이야기를 같은 과인 친구에게 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귀신인 것 같다고? 그 친구는 귀신을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장난치지 마 그러고 넘겼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룻밤만 같이 있어달라고. 친구는 처음에는 계속 거부했는데 저의 애절한 요청에 하룻밤을 함께 하게 됐죠. 남자 2명이서 누우니까 자리가 꽉 차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랑 잠에 들려 하는 찰나에 노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나가버리고 하니까 친구가 저를 갑자기 딱 잡더니 문을 향해서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귀신이야? 귀신이면 문 1번 두드리고 사람이면 2번 두드려봐. 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 역시 굉장히 겁에 질려있는 표정이었지만 다음 질문을 이어가더라고요. 여자야? 여자면 1번, 남자면 2번 두드려. 그런데 이번은 노크 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친구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친구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왜 노크 안 해? 너 몇 명이야? 1명이면 1번, 2명이면 2번 두드려봐. 그런데 저는 그 이후 그곳에서 짐을 싸서 얼른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가끔 제 꿈의 악몽으로 나오곤 해요. 저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핸드폰 진동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떠지질 않아서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안 받냐? 집에 저 혼자 있었는데 중성적인 남자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무서웠지만 예전에 귀신이 하는 이야기에 대답해주면 데리고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계속 자는 척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야, 네 친구네 진짜 전화 안 받냐? 문자하고 난리 났는데? 야, 전화 받으라니까. 문자라도 봐봐. 안 궁금하냐? 문자하고 난리 났는데? 이런 식으로 한 5분가량을 계속 말을 거니까 이건 무서움을 떠나서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나 봐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피식 하고 웃더라고요. 야, 너 평소에 배 졸라 아플 때 많지? 그 말을 들은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는 평소에 배가 자주 아팠거든요.
그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너 기억 안 나냐? 전생에 약 먹고 뒤졌잖아, 너. 이 이야기는 제가 글램핑을 갔다 겪은 일입니다. 그날은 비 오는 날이었어요. 여자친구들 5명이서 글램핑을 하러 갔는데 술 한잔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새벽 1시더라고요.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글램핑 특성상 화장실이 밖에 있었고 평소에도 겁이 많았던 저는 친구 2명을 꼬셔서 화장실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 화장실 밖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기로 하고 먼저 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한 뒤에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여자 화장실은 칸이 2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저는 첫 번째 칸에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와서 친구들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야, 너희 밖에 있지? 그리고 한 1분 정도 지나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너희 아직 있지? 근데 그때쯤에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칸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들어간 옆칸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온갖 상상이 되면서 너무 무서웠던 저는 얼른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옆에 화장실 문이 그대로 열려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밖에 얼른 뛰어나오니까 친구들도 없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얼른 저희 텐트로 뛰어갔습니다. 친구들이 떠들고 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막 엉엉 울면서 친구들한테 야, 너희 기다려주기로 했잖아. 먼저 가면 어떡해? 하니까 친구들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네가 아까 먼저 가라고 했잖아.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 때문에 잠시 다른 지역에서 1년 동안 살아야 했어요. 그곳에서 급하게 구한 집은 한 주택이었는데 집이 생각보다 넓었고 집 형태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집 전체가 방문이 미닫이 문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미닫이 문은 중간 라인은 뿌연 시트가 있어서 사람이나 물건의 형태만 보이는 그런 유리로 된 문이었어요.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된 날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출근하시고 저는 방학이라 집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도랑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삑삑삑 삐비빅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물건이라도 놔두고 가셨나? 뭐지? 하는데 방문 위쪽으로 낯선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란 저는 얼른 침대 이불 속에 숨어서 부모님께 전화를 했고 부모님과 경찰 아저씨는 한 20분 뒤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기절해 있었고 집은 깨끗하고 없어진 물건도 없었는데 부엌만 굉장히 심하게 어질러져 있었대요. 일단 경찰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하고 없어진 물건이 있으면 전화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정신을 차린 후에 저를 안심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혼자 늦잠을 자고 있는데 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번엔 꼭 잡아야겠다 싶어서 112를 눌러놓고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 아저씨의 물음에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쪽으로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데 아래쪽에는 할아버지의 다리가 없었어요. 분명히 서 있는 형태가 보이는데요. 또 저는 기절을 했고 부모님은 집주인 아저씨께 이런 일이 있었다며 집을 비우겠다고 했더니 집주인 아저씨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이 집에 살던 사람이 나이든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동안에 걸쳐 부엌만 어지러져 있었던 걸로 보아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셨나 봐요. 집주인 할아버지와 저희 부모님이 정성스레 제사를 한번 치러주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 할아버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자취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취업하고 난 뒤에 회사 옆에 조그만 원룸에 들어오게 됐어요. 자취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하루는 퇴근 후에 집에 왔더니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확인하고 얼마 안 있다가 누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누나가 너 집에 반찬 가져다 놨어. 바빠서 인사 못하고 그냥 간다. 밥 꼭 챙겨 먹어.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문자 봤어. 냉장고 야 반찬 가져다 줘서 고마워. 그래. 밥 꼭 잘 챙겨 먹고 누나가 한 번 더 있을 때 놀러 갈게. 그래 놀러와. 근데 너 여자친구 생겼구나? 자식 옆에 있나 보네. 야 나중에 누나한테도 한번 소개시켜줘. 응? 무슨 말이야? 나 지금 혼자 있는데? 야 다 들린다 여자친구 목소리. 어디 누나를 속이려고 그래. 야 누나 운전 중이라 일단 끊는다. 좀 이따 전화할게. 여자친구랑 재밌게 놀아. 뚜뚜뚜뚜. 저는 그 통화가 끝난 후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이후 얼른 그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누나가 들었다던 그 여자의 목소리는 뭐였을까요? 누나와 저는 가끔 만나면 그때의 일을 회상해 보곤 합니다. 야, 이제 끝났다. 드디어 이사를 끝마쳤다.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모두 간 후 나는 포장 박스를 하나하나 풀어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다. 컴퓨터는 컴퓨터 자리, 식탁은 부엌으로 하나 둘 정리가 되어갔다. 그런데 그때 띵동. 누구지? 나는 문 앞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나다 임마. 대학 같은 과 선배였다. 선배가 오자 나는 굉장히 반가웠다. 마침 그날은 13일의 금요일이며 무덥디 무더운 여름이었고 마침 배도 고팠기에 잘됐다 싶었다. 선배가 집에 왔기 때문에 일단 먹을 게 필요했던 나는 냉장고에 아껴두었던 삼겹살과 소주 2병을 꺼내 아직 풀지 않은 포장박스 위에 올려놓은 뒤 함께 먹기 시작했다. 선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8시가 되었고 13일의 금요일이라고 선배가
공포 비디오를 빌려왔다며 꺼냈다. 하지만 비디오 플레이어가 없었기에 할 수 없이 TV를 켰고 때마침 케이블에선 귀신 영화가 방송되고 있었기에 우리는 너무 잘 됐다 싶었다. 근데 영화라기엔 너무 귀신만 나오고 너무나도 세부적인 묘사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다. 선배와 함께 넋이 나가 보고 있었는데 선배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서워. 야,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되냐? 아이, 대변 보는데 옆에서 같이 있는 게 어딨어요. 무슨 공중 화장실도 아니고 집 화장실인데 선배 같지 않게 왜 그래요? 아, 진짜. 야, 괜히 공포 분위기 조성했다가 죽을 줄 알아, 너? 선배가 화장실에 들어갔고 혼자서 그 영화를 마저 보는데 무언가가 내 머릿속을 스치고 갔다. 난 느낄 수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소름이 돋았다. 온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른 뛰쳐나왔다. 이삿짐 정리가 반도 되지 않은 상태의 대문을 박차고 미친 듯이 달렸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할 것만 같았다. 집 대문을 열고 나온 것도, 이삿짐을 정리 안 한 것도, 달리며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달리고 달려 시내 한복판에 도착했지만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밤이라 컴컴했다. 밝은 곳에 가고 싶어 둘러보다가 눈에 띈 백화점. 나는 백화점 우류 코너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고 말았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나를 쳐다봤지만 난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방금 이사를 끝낸 집이다. 케이블은 신청도 안 했는데 TV는 어떻게 나온 것이며 내가 이사한 집 주소를 그 누구에게도 말해준 적이 없었다는 것도 그제서야 깨달았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18살에 자취를 시작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남자고요. 부모님이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게 돼서 저만 서울에 남았습니다. 부모님은 서울에 있는 복도식 아파트를 구해주셨고 뭔가 혼자라는 생각에 자유로움을 느꼈지만 사실 혼자 산다는 것에 밤마다 조금 무서웠어요. 뭔가 밤만 되면 집이 한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전에 부모님과 살 때는 정말 죽었나 싶을 정도로 푹 잠들었었는데 이곳에 혼자 지내고 난 뒤부턴 새벽에 꼭 한 번씩 눈을 뜨곤 했어요. 몇 시인가 방에 붙어있는 시계를 보면 항상 눈을 뜬 시간은 거의 새벽 2시가 다 되어 가거나 2시 조금 넘어서 깨곤 했습니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잠이 드는데 그러기를 반복하길 한 일주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2시쯤 눈이 떠졌고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잠을 청하려 했는데 그날따라 다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10분가량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각, 또각, 또각. 제가 잠을 자는 방이 바로 복도 옆이었고 침대가 복도 쪽에 붙어 있어서 소리가 더 잘 들렸죠.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에서 우리 집 쪽으로 오는 구두 소리였어요.
근데 그 구두 소리가 왠지 모르게 오싹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목적지가 우리 집일 것만 같은 불안감.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리더니 딱 우리 집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나서 한참을 있다가 집이 도어락이었는데 뚜껑을 슬라이드처럼 올려서 번호를 누르고 내리면 열리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갑자기 그 슬라이드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슬라이드 올릴 때 삐빅 하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으로 버튼을 하나씩 천천히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가 7자리인데 속으로 제발 열리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그때 당시 경찰을 부르고 이런 생각을 할 그런 것도 없이 그 상태로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움직였다간 인기척이라도 나서 밖에 무언가가 흥분할까봐 더 무서웠거든요. 삑삑삑삑삑삑삑 7자리 숫자 모두 눌렸고 슬라이드는 닫혔습니다. 삐빅! 그땐 정말 죽는 건가 싶었는데 삐빅하고 틀렸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행이다 싶어 한숨 돌리려 하는데 경고음이 들리기가 무섭게 다시 슬라이드를 올리더니 아까 전과는 다른 빠른 속도로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삑삑삑삑삑삑삑삑. 다행히 또 틀렸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판사판 현관으로 달려가서 문고리도 잠그고 걸쇠도 걸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는지 조용해졌습니다. 침대로 달려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불을 안 들추는 게 좋았을 텐데 왜 그걸 꼭 살짝 들어 확인했는지. 살짝 이불을 들었을 땐 머리 뒤쪽에서 들리는 것처럼 못 들어올 줄 알았지. 그치? 소곤대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상태로 전 기절했고 아침에 일어난 저는 문을 확인하기 위해 나갔는데 문은 다행히도 잘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도 꾼 건가 싶어서 문을 열어서 밖을 봤는데 밖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숫자판 중에 우리 집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칼로 긁은 것처럼 마구 난도질 당해 있고 마구 손상돼 있었어요. 이 일을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인 저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고 부모님께선 얼른 올라와서 경찰에 신고하고 아파트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지나가는 사람 5명 정도가 보였으나 5명 모두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구두를 신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도어락도 새 걸로 교체하고 부모님은 어디선가 가져오신 부적을 집안 곳곳에 붙이시더니 그 이후로는 새벽에 눈을 뜨는 일도 없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저는 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신나게 돌아다니고 쇼핑도 하고 놀이동산에도 갔어요. 신나게 놀고는 저녁에 술을 사서 집으로 들어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잔뜩 마셨죠. 한참을 그렇게 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날 보고 있다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보니까 창문에 어떤 소녀가 정면으로 서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소리쳤죠. 너 누구야? 비틀거리면서 일어나 다시 보니 소녀가 없었어요. 다들 너 왜 그러냐, 뭐냐, 뭔데 소란스럽다가 금방 분위기는 다시 무르익었습니다. 술에 취해서였을까요? 저희는 제가 혼자 자취하는 방이 반지하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12년) 전 제주도에서 대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집에서 너무 멀다 보니 기숙사에서 지내게 됐어요. 기숙사엔 방 하나에 3명이 살 수 있는 구조였는데 한 명은 복학한 2년 선배, 다른 한 명은 저와 나이가 같은 동기였습니다. 같은 나이의 또래와 이해심이 많았던 형이 있어서였는지 우리 셋은 금방 친해졌고 기숙사에서 몰래 술도 먹고 주말에도 같이 노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술을 몰래 가지고 와 치킨과 함께 치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복학생 형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여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죠. 그러던 도중 동기 한 명이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쓰는 귀신 부르는 방법이 있다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했죠. 방의 모든 불을 끄고 유독 춥거나 음산한 쪽에 시선을 두고는 매일같이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라 이성적인 판단도 없었거니와 기숙사 건물이 낡아서 문 밑으로 외풍이 무척 심했기에 조건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곧바로 우리는 불을 끄고 문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연히 대답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상한 미신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곤 다시 불을 켠 뒤 헛소리라고 비웃으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날 복학생 형은 매일같이 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한번 나올 때까지 해보자. 그러더니 매일 밤마다 불을 끈 뒤 자기 전에 방문에 인사를 하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어느 날은 안녕하세요. 다음 날은 안녕하세요. 한번 찾아와 주세요. 그 다음 날은 또 오셨네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정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일주일을 넘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학생 형이 갑자기 얼굴이 상기되며 저희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 진짜 귀신 봤어. 문 건너편에서 인사를 먼저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장난이 많은 형이라 우리에게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무시당한 것이라 생각했는지 버럭 화를 내더니 저희에게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형은 새벽마다 방문을 향해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하고는 말도 안 하면서 문을 향해 소곤소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싶어 듣기 위해서 일부러 침대에서 자는 척을 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 지금 안 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는 형은 일어서면서 제가 자는 곳에 눈을 돌렸던 모양입니다.
하필이면 저도 그때 눈을 떠서 서로 눈이 마주쳤고 형은 마치 원수라도 보듯이 째려보더니 휙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어제 있었던 일을 먼저 잠들었던 동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동기는 덤덤한 성격이라 복학생 형이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것이겠거니 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데 어떻게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는 건지 아니면 오기로 저희를 속이려고 장난을 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기와 자는 척을 하며 형이 문을 향해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형은 어제와 같이 문을 향해 신나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서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젠 지겨워. 같이 떠날까? 지금 같이 가는 게 좋겠어. 이 말을 남기고는 문을 열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다리기로 했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형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경비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경비 아저씨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하며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형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옥상에서 형을 발견했고 형은 손목을 칼로 그어 자살했던 것입니다. 옥상은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의문이고 경찰에게 저희는 진술을 했으나 결국 타살의 흔적이 없었기에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희는 기숙사를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잠을 자다 보면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형이 아직도 정말로 귀신을 부른 건지 자살인지 전 모르지만 소문이나 인터넷으로 떠도는 귀신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꼭 말리고 싶네요. 제가 고3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제 친구는 친구 집에서 게임을 하며 놀았어요. 그러던 중 컴퓨터가 한 대여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캐릭터가 죽을 때마다 다음 사람한테 주며 게임을 했었는데 제가 안 주고 게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친구가 심심했던지 컴퓨터 뒤에 있는 침대에서 그냥 골아떨어져 버렸습니다. 친구는 한 30분 정도 자더니 악몽을 꾸는 것처럼 식은땀과 함께 계속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는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어서 그냥 무서운 꿈꾸나 보다 싶었는데 친구가 좀 심하게 몸을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전 게임을 멈추고 친구를 다시 쳐다봤는데 이불을 잡은 손엔 핏줄이 보일 정도였고 온몸에 식은땀이 아니라 정말 한여름에 더운 곳에 있는 애처럼 땀이 흥건했어요. 깨우려고 하는 찰나 친구가 아!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친구에게 너 왜 그랬냐며 제가 봤던 걸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멍한 상태로 있길래 저는 쉬라며 물 한 잔 부어주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만난 친구가 입을 열더라고요.
내가 그때 가위에 눌렸거든? 파란색 옷을 입은 꼬마 아이였는데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난 좀 무서웠는데 난 쳐다보지도 않고 걔가 의자에 앉아있는 너만 계속 쳐다보면서 너한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널 부르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여서 계속 머릿속으로만 소리쳤어. 그 꼬마 어리긴 했지만 되게 위험해 보였거든. 근데 네가 갑자기 돌아보길래 무슨 낌새를 알아챘나 싶었는데 넌 그냥 나만 계속 쳐다보는 거야. 꼬마가 네 앞에 딱 섰을 때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니까 몸이 움직였고 난 꿈에서 깨면서 그 꼬마가 사라졌어. 근데 나 깨어나고 난 뒤에 네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 어떤 꼬마아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더라고. 왜 방해해? 저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꼭 또 이상한 일들을 겪었지만 용기 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저는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이사를 하게 돼서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 청소도 해주고 짐도 옮겨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여자친구는 저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빠, 이번에 새로 이사한 집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진짜 느낌이 안 좋아.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래? 집 깔끔하고 아늑하니 좋던데? 그런 게 아니고 집 안에서 계속 무언가 날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여자친구가 새로 이사한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을 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꽤 시간이 지나도 여자친구의 하소연은 줄어들지 않았고 저도 착각으로 치부할 만한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케줄이 끝나면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에도 여자친구는 자꾸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이한 일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스케줄을 마치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려면 무조건 행주대교를 지나야 갈 수 있었는데 당시 매니저가 운전을 하고 행주대교를 막 통과하던 중 갑자기 차가 크게 흔들리며 차의 속도가 줄었습니다. 저는 야, 차가 갑자기 왜 이래? 모르겠어요. 펑크가 난 건가? 매니저가 내려서 확인을 해보니 멀쩡했던 차 타이어가 행주대교 한복판에서 펑크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저와 매니저는 그저 재수가 없는 거다 하고 불행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하느라고 예상보다 늦어진 시간에 여자친구의 집에 도착했고 투덜거리는 여자친구를 달래주며 그날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표현했고 그때마다 저는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소에도 행주대교를 지나다니는데 꼭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만 자꾸 타이어가 펑크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몇 번 타이어가 펑크났을 때는 우연이라 생각하고 교체를 하거나 렌터카를 빌려 타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빈번하게 타이어가 터졌고
여자친구의 불안감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저 우연이나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에서 우연히 알게 된 유명 무속인과의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가까운 분한테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 말을 듣고 저와 매니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연으로 치부했지만 여자친구와 저희가 겪는 일이 계속 신경 쓰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속인 분께 그간의 사건들을 풀어놓으니 무속인 분은 뭔가 알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자친구분의 집에 혹시 자기 것 아닌 남의 물건이나 옷 같은 것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아마 그게 해결책이 될 겁니다. 여자친구의 것이 아닌 것이 집안에 있기 때문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무속인 분의 의미심장한 말을 듣고 저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혹시 그 집에 네 물건 아니거나 다른 사람 옷 같은 거 있으면 지금 바로 찾아보고 전화 줘. 응?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무튼 알았어. 찾아볼게. 통화를 마치고 한 40분쯤 흘렀을까? 여자친구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자친구는 불안정하게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오빠, 혹시 집에 갈색 정장 두고 갔어? 갈색 정장? 아니, 난 그런 옷이 없는데. 입지도 않고. 그래. 근데 이사할 때도 못 본 갈색 정장이 장롱 속에 있더라고. 분명 이사할 때도 보지 못한 알 수 없는 갈색 정장이 여자친구의 장롱 속에 있다는 말을 듣고 저에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매니저와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행주대교는 피해서 돌아가자고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는데 저는 뭔가 익숙한 광경에 깜짝 놀라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그 길은 행주대교로 진입하기 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야, 너 뭐하냐? 왜 행주대교로 가는 거야? 내가 왜 이 길로 온 거지? 매니저 친구도 엄청 당황했고 저 역시도 행주대교 근처까지 오기 전까지는 전혀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알 수 없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행주대교로 진입하던 중 형님, 손잡이 꽉 잡으세요. 야, 핸들 꼭 잡고 운전해라. 저와 매니저는 동시에 서로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타이어가 터지는 그 지점을 지나가는 순간 차의 핸들이 마구 떨리더니 매니저가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역시나 타이어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렌터카를 빌려 매니저와 힘들게 여자친구의 집에 도착한 후 그 문제의 정장을 들고 나와 집 주변 공터로가 흔적도 없이 태워버렸습니다. 그 후 신기하게도 여자친구는 알 수 없는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잘 지냈습니다. 그 무속인 분의 말에 의하면 남의 물건이나 옷이 자기 집에 있으면 그 옷에 붙어있던 귀신이 집주인과 그 주변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이 지나고 한 TV 프로에 나가 이 일을 인터뷰하는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유 없이 조명이 나가버리는 현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 무속인이 행주대교를 탐방했었는데 그 무속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행주대교는 살터입니다.
말 그대로 죽은 자리라는 뜻인데 이곳에 부유령들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홍록기 씨와 여자친구가 겪은 일은 색정기라는 귀신이 저지른 겁니다. 색정기는 사람의 애정과 관련되어 한이 맺힌 귀신인데 집안의 물건이나 옷에 붙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저의 이 얘기를 듣게 되신다면 집안에 혹시 내 것이 아닌 물건, 옷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 것이 아닌 물건이나 옷이 있으면 빨리 태우시거나 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그 물건들에 들러붙어서 누군가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가수 겸 배우 전혜빈 씨 괴담입니다. 2004년 신인 시절의 전혜빈 씨는 공포 영화 령이라는 작품에서 은서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당시 전혜빈 씨는 연기력이 좀 부족했고 걱정이 많이 앞섰죠. 그런 전혜빈 씨를 본 감독은 연기력이 늘 수 있도록 매일 한 번씩 연기에 관한 숙제를 내주셨대요. 전혜빈 씨는 밤마다 화장대를 비추는 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불을 모두 끄고 혼자 연기를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엄청 시끄럽게 짖어대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대요. 어쩔 수 없이 옷장에 들어가서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령 영화를 찍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집을 정리하다가 신인 시절에 연기 연습을 하던 모습을 촬영해둔 비디오를 발견하게 됐어요. 추억을 되새김할 겸 그 비디오를 틀었는데 이렇게 웃는 목소리가 섞여서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혜빈 씨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 정체 모를 여자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는 게 너무 이상하고 이게 뭘까 궁금해서 계속 그 소리가 나는 장면을 반복 재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숨소리가 점점 크고 강하게 들렸대요. 너무 무서워진 전혜빈 씨는 연결 코드를 뽑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급히 전혜빈 씨의 집으로 온 친구들은 문제의 그 영상을 재생했는데 전혜빈 씨가 들었다던 그 여자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영상에 촬영된 것이 아니고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있던 전혜빈 씨의 옆에서 들렸던 게 아닐까요? 홍진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1995년의 어느 여름날, 연예계의 소문난 절친인 이영자 씨, 정선희 씨, 엄정화 씨, 홍진경 씨는 마침 비어있던 스케줄을 활용해서 강원도로 기차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홍진경 씨는 데뷔 만 2년 차인 신인이었지만 이영자 씨의 소속사에 영입이 되면서 SBS 열려라 웃음천국, 영자의 전성시대 이 코너에 출연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을 때였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영자 씨는 최하정님, 고 최진실님, 엄정화님, 모델 이소라님, 정선희님 등과 소문난 절친이죠. 이영자 씨의 소속사에 영입이 된 것을 계기로 홍진경 씨도 거기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출발했습니다. 아침나절부터 살짝 날씨가 흐리더니 서울을 벗어나면서부터 차츰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이내 굵은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나온 탓에 잠을 제대로 못 자기도 했고 마침 밖에는 비가 쏟아져 날씨마저 우중충하니 다들 어느 순간 기차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옆에 있던 정선희 씨가 갑자기 홍진경 씨를 깨웠습니다. 야, 진경아, 잠깐만 일어나봐. 빨리. 홍진경 씨가 비몽사몽간에 눈을 떠보니 맞은편에 앉아있던 이영자 씨와 엄정화 씨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니 왜요? 너 빨리 창문 밖에 좀 봐봐. 그 말에 홍진경 씨는 졸린 눈을 비비며 창밖을 바라봤는데 창밖에는 거의 폭우가 쏟아져서 시야가 흐릿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폭우 속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30대 초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과 7살,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언뜻 봐도 엄마와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제일 처음 든 생각은 비가 저렇게 쏟아지는데 우산도 안 쓰고 왜 저러고 있지? 저러다 애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차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차가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밖의 모자는 그대로 서서 기차 안을 응시하고 있었던 거죠. 아,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간 겁에 질린 홍진경 씨는 다시 정선희 씨를 돌아보며 언니, 저거 사람 아니죠? 저거 귀신 이렇게 말을 하려다 그만 말문이 턱 하고 막혀버렸습니다. 돌아본 자리에 정선희 씨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수 겸 배우인 장혁 씨의 괴담입니다. 당시 장혁 씨는 방송 스케줄을 끝내고 매니저 없이 혼자 직접 운전을 해서 집에 가는 중이었대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차가 계속 라이트를 깜빡이면서 가길래 장혁 씨는 비켜달라는 신호인 줄 알고 비켜주었어요. 그런데 그 차는 대체 무슨 이유인지 계속 라이트를 깜빡이면서 뒤따라오고 있었대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장혁 씨는 차를 세우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왜 계속 라이트를 깜빡이는 겁니까? 지나가라고 비켜주기까지 했잖아요. 그러자 그 사람은 하얗게 얼굴이 질린 채로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장혁 씨 아니세요? 괜찮으세요? 괜찮냐 아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이 장혁 씨의 차를 계속 따라오면서 라이트를 깜빡인 이유는 어떤 여자가 장혁 씨의 차 유리에 목이 끼인 채로 가고 있었다고. 라이트를 깜빡일 때마다 그 여자가 보여서였다고 합니다. 쿵쿵따 게임으로 유명했던 한 프로그램의 카메라 감독의 실화라고 합니다. 때는 1995년 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당시 K 감독은 이제 막 신입 카메라 감독으로 KBS에 입사했기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내가 임신 6개월 차에 들어섰기 때문에 한참 곁에서 돌봐야 할 때였지만 이제 갓 입사한 신입이 그런 일로 지방 촬영을 포함한 빡빡한 스케줄들에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나마 다행히도 처가가 매우 가까이 있어 장모님이 수시로 오셔서 아내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방송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장마로 인해 지방 촬영 스케줄이 연기되었었는데 그쪽 지역에 연락을 해보니 서울과 달리 그쪽의 날씨는 촬영을 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꽤 괜찮다고 하여 다시 일정대로 촬영을 진행하기로 됐던 것입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아내에게 미안해지는 K 감독이었으나 어쩔 수가 없었죠. 부랴부랴 며칠치의 짐을 챙기고는 장모님께 사정 설명을 하며 며칠만 아내와 함께 있어줄 것을 부탁했고 장모님은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애써 내디디며 그렇게 지방 촬영을 가게 되었고 촬영 일정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4일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어요. 촬영분을 편집팀에 넘기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어쩐지 아내의 목소리가 무거운 겁니다. 아내는 K 감독이 지방 촬영을 간 날부터 시작해서 쭉 처가에 있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집에 혼자 있기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내를 데리러 갔는데 아내는 그를 보자마자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뜬금없는 상황에 잠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아내를 토닥거리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K 감독이 지방 촬영을 가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K 감독이 집을 나선 후 3-4시간 정도가 지난 밤 9시쯤 장모님이 이것저것 아내에게 필요할 만한 것들을 싸들고 집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아내는 문을 열어준 후 보던 드라마를 마저 보려고 다시 소파에 돌아와 앉았어요.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가 짐을 든 채로 밖에 계속 서 계시는 겁니다. 뭐 이상한 게 있나 싶어서 다시 현관문 쪽으로 가니까 어머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엄마, 빨리 안 들어오고 뭐해? 밖에 뭐 있어요? 라고 아내가 묻자 장모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 방금 네가 문 열었을 때 네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간 여자 누구니? 네 친구야? 아니,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하든가 해야지. 사람 무한하게 째려보다가 후다닥 뛰어나와서 아래층으로 쌩하니 내려가 버리네. 참 생긴 것도 사납게 생겼더니 하는 짓도 사납네. 얘, 너 저런 애랑 어울리지 말어. 하하씨가 들려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한도전 촬영을 마친 하하씨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하하씨의 매니저가 몹시 피곤한 상태라 운전이 불가능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하씨는 매니저 대신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운전 중 길을 까먹은 하하씨는 뒷좌석에 앉아있던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형,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돼? 그러자 매니저가 왼쪽, 오른쪽, 여기서 꺾어! 라며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하씨는 매니저가 말해주는 그대로 길을 가다가 골목길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과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겨우 트럭을 피한 후 차량을 잠시 옆에 세우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매니저가 아깝다. 죽일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란 하하 씨는 숨이 멎을 정도였대요. 놀란 하하 씨가 뒤돌아서 매니저를 쳐다봤는데 매니저는 곤히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가수 장윤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장윤정을 가장 사랑받게 한 곡 뭘까요?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어머나. 이 곡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전 국민이 한 번씩은 불러봤을 정도로 크게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원래 이 곡은 장윤정 씨에게 주어진 곡이 아니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곡이었지만 다들 싫다고 고사를 하는 바람에 거치고 거쳐서 노래를 마지막으로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장윤정 씨였다고 합니다. 장윤정 씨에게 처음으로 곡을 들려줄 당시 사람들이 장윤정 씨에게 이 곡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봤는데 장윤정 씨는 이 곡을 할까 말까 생각하면서 두리번 거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프로듀서의 뒤로 어떤 여자 한 명이 사뿐사뿐 거리면서 뛰는 것을 봤고 바로 하겠다 라고 대답을 해서 어머나라는 곡은 장윤정 씨의 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뿐사뿐 거리면서 뛰던 여자가 바로 귀신이었대요. 귀신을 보면 대박난다는 연예계에 떠도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 후로 어머나는 진짜 말 그대로 대박이 났고 지금의 장윤정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신종 플루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일요일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열도 38도 넘게 오르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너무 아파서 급하게 타이레놀 먹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전 그날 밤에 처음 가위라는 걸 눌려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끙끙거리면서 몸을 뒤척이고 있는데 정말 중력이 제 몸을 꽉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몸이 안 움직여졌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눈도 안 떠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안 나오는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방에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 엄마가 내 목소리를 듣고 왔나 보다 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안 떠지던 눈이 떠졌고 제 침대 옆에 엄마가 아닌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로. 가만히 서 있던 여자가 불쑥 제 몸 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제 폐 쪽을 만지면서 말을 하는데 온갖 잡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라디오 주파수 맞추면서 나는 징징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여자가 말하길 따뜻해? 나 이거 줘. 나 이거 줘. 이거 달라니까.
이 말을 엄청 빠르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얼굴을 확 돌려 눈이 마주쳤는데 눈 주변이 움푹 파여 있었지만 눈이 마주쳤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나 이거 줄거지. 이러면서 낄낄거리면서 웃더라고요. 전 결국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전히 몸은 꼼짝 못할 정도로 아픈데도 엄마한테 울면서 뛰어가서 밤사이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저를 괜찮다고 다독여 주시면서도 열이 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몸살이 세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병원에 가보자고 하셨고 저는 신종플루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자택 격리 중에 혼자 자기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께 같이 자달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신종플루도 코로나처럼 감염이 되는 거라 저 혼자 방에서 며칠 동안 불을 켜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이야기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는 가위 눌림이었어요. 나 이거 줄거지.